임대차가 나오죠. 읽으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해서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대차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오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고요. 그래서 잘 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오르지 마시고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이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용대차가 되니까요. 성질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인데 차장기의 제한인데 아이고 교재 제가 잘못 쓴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쓴 게 아니네, 그죠? 맞네. 제한이 없고요.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는. 잘못 쓴 거구나. 잘못 쓴 겁니다. 제한이 없다까지만 나머지는 지워버리셔야 돼, 그죠? 잘못 쓴 겁니다. 갱신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면 과거 헌법재판소가 채장기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을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651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 651조 2항이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국회에서 651조 2항까지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651조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할 때도 무제한, 갱신할 때도 뭐요? 무제한. 그죠? 채장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있어서. 넘겨보시면 최단기의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최단기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간에 연장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갱신 나오고 2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3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나오는데 요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었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굳이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이 두 가지인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게 뭐냐면 건물 등의 임대차입니다. 건물 등의 임차인은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죠? 전세권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둘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이죠? 6개월. 임차인 해지 통고하면 1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식이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이 보장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은근히 뭐죠? 잘 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 효력에서 1번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2.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거 무엇과 비교하죠? 전세권. 전세권 설정자는 인도 의무가 없고 전세권 설정자는 뭐가 없죠? 수선 의무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2번 임차권의 권리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임차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유의하실 그 다음에 2번 비용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뭐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기억 상한 청구권의 내용에서 밑에 줄 보시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죠? 지출하자마자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시예요. 비교할 것이 뭐냐면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필요비를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시 청구해요. 헷갈리겠죠? 그죠? 필요비는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죠? 반환시가 달라요, 그죠? 종료시. 그다음에 점유자는 어떻게 해요? 필요 유익비를 반환시고, 가장 잘 내는 형태가 뭐냐면 유익비는 목적물, 임차인은 유익비를 반환시 청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한 청구 권한의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해가지고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냥 요거를 그죠?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도죠. 그 다음 183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의 의무 해가지고 1. 차임지급 의무가 나오는데 기억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전세금은요? 보증금은요? 전세금, 보증금은 금전이어야 돼요. 왜요? 전세금, 금자가 붙어 있죠. 보증금, 금자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차임은 금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후불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후불인데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선불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니은번 차임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디귿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은 아무 의미 없고, 리을번 계약의 해지에서 이익이에요. 이익. 밑에서부터 세 번째로 보시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 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월세면 2달치, 연세면 2년치, 주세면 2주치. 그죠? 따라서 2개월 그럼 뭐예요? X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차물의 보관 의무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보관해 줘야 된다. 또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상한 놈이 와서 찝쩍거리면 그 사실을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통제해 줘야 되고요.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물을 반환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이 갑의 임차인인데 요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또는 한 번 더 임대한다, 전대하려고 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자, 첫째,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유효해야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들 유효냐 무효냐는 해도 되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자, 임차권 양도 전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동의 없이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겠습니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못 받는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그렇지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뭘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어떻게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 살아야 될 집이죠. 따라서 이 반환 청구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냐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뭐예요? 청구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책으로 잘 나오는데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간접 점유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탈이 없으므로. 자,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정리해드리면서 침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을 스스로 양도하고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양도 전대가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대. 점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당사라면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오시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 권리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보증금에서도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그래서 효력회도 1번 임차인의 채무 담보에서 보시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는 보증금으로부터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의 그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는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차의 종류가 나오죠. 존속기간의 만료 나와 있고 해제 통고가 나와요. 해제 통고는 뭐죠? 임대이냐면 6개월, 임차냐면 뭐죠? 1월 지나서 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 아까 했고 두 번째 중요한데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주택임대에서 똑같은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뭐라고 했냐면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지 사유를 미리 정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기간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바로 소멸되지는 않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야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뚫릴 수도 있죠.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1개월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별도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하죠? 이게요. 그 파산 선고가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 그래서 그 파산 선고를 받으면 마치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산 선고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싸그리싹 어떻게 해요? 정리해 가지고 뭐 하겠죠? 채무를 변제하겠죠. 근데 요새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재산 정리보다 채무보다 적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이 1억인데 채무가 뭐죠? 3억이다 그러면 1억을 갚으면 2억은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산 선고 받는 사람들은 돈을 안 갚고 땡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치 뭐예요?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리권 소멸사유가 나오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왜요? 죽은 사람이니까 경제활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리권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할 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서 뭐가 납니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갚을 때는 뭐 10년 후에 갚을 돈도 당장 뭐예요? 갚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액을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고요. 또 재산을 정리해야 되니까 임대차도 정리해야 돼요. 뭐도 보증금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 관장이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합니까? 해지합니다. 무엇도 찾아내기 위해서요? 보증금도 찾아내기 위해서요. 이해되시죠? 다만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야 소멸되고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3번 해지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임대차가 소멸되는 경우인데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지예요. 1번과 2번은 누가요? 임차인. 3번과 4번은 누가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5번이 기타죠. 그러니까 3번, 4번 했고요.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다만 그런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같이 비 오늘 막 물이 샌단 말이죠. 물이 새면 임대인이 그걸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친다고 딱 지붕을 다 뜯어내 버렸어요. 그럼 임차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부가 과실 없이 멸실됐는데 그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계약은 도급하고 위임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일단 도급에 의해서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을 완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기만 하면 성립되게 되고요. 도급에 효력해서 1번 도급에는 의무에는 첫째 보수를 뭐예요? 지급할 의무가 있고 1번 완성된 목적 윈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강계니까. 근데 양가로 2번은 의미 없다 그랬죠 아까. 2번 수급인의 의무에서 이를 완성할 의무와 일의 결과가 물건일 경우 목적물을 뭐예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3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첫째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일단 주의하실 것은 하자 보수 청구권은 매매는 없어요. 어디는 없다고요?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뭐예요? 고쳐주죠. 보수해주죠. 근데 법적으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급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자 보수.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급에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3번 도급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근데 도급인의 계약 해지권부 한번 읽어볼게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 없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엔 채권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면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고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도급으로 줬어요. 더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행 받긴 한 거잖아요. 근데 뭐죠? 하자가 있다는 말은 불완전한 이행인 거죠. 불완전 이행이니까 추후에 완성할 수 있다면 보수가 가능하다면 뭘 해야 돼요? 채고를 해야 되고 추후에 추환이 뭐죠? 불가능하다면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아무리
중대한 과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더라도 도급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그러나부터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죠. 근데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제해버리면 건물 때려 부시고 뭐 다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도급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담보책임 면책 및 면제 가지고 1번은 당연한 건데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보책임이 뭐죠? 존속기간입니다. 원칙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뭐죠? 1년입니다. 만약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그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에서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매매는. 근데 도급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그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뭐예요? 1년. 기간이 다르고요. 특징은 뭐냐면 일본에 가지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 건물입니다. 건물에 관한 뭐예요? 도급입니다. 그때는 인도 후 몇 년이죠? 5년이고 그러나 또 속조속기 연화조 해가지고 견관 건물일 때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왜요? 경관 건물이니까. 언제부터요? 인도 후부터 10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유 부분은 인도 받은 날, 인도시부터 뭐죠? 10년이 되고요. 5년짜리도 있긴 한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입니다. 승인일이죠. 승인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인도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공용 부분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인도시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하고요. 전유 부분은 뭐죠? 10년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복잡한 얘기 결국 뭐예요? 건물 등의 견관 건물 등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급의 종료해가지고 1.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2번 도급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왜요? 파산 선고받으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경제활동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번 여행계약인데 작년도 신설된 계약이니까 올해도 좀 조심해요. 작년에 낼 줄 알았는데 안 냈거든요. 일단 의의는 뭘 생각하시면 되죠? 패키지 관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패키지 관광. 요새 그 뭐죠? 뭉쳐 산다라는 프로 있죠. 그죠? 전 부러워 죽겠어. 걔네들은 돈 벌면서 세계 일주하죠. 그죠? 그것도 옛날에 그 여행 프로는 그 개고생하면서 혼자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뭐죠? 패키지 관광. 그러니까 패키지 관광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하는데 보니까 싱가포르까지 갔더라고요. 그죠? 예, 그죠? 부러워 죽겠어요. 그죠? 아우, 그냥.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내 돈 내도 갈 시간 없어서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 벌면서. 와, 그죠? 참 부러워. 아무튼 여행 계획 그거고. 일단 2번,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데 넘겨보시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키지 관광 예약을 하면 시작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뭘 내라 그래요? 위약금 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출발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지만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사유가 인한 경우에도
계약을 뭐예요?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원래는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뭘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요.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뭐예요? 해지예요. 그죠?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면 패키지 해강의 출발입니다. 출발 전이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소급해서 뭐예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행한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원상복구할 수는 없으니까 해제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지. 뭐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뭐죠? 테러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여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행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해지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죠? 귀환 의무죠. 그죠?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귀환 운송 의무는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귀환 운송 의무. 이번에 일본에서 여행사가 파산했어요. 여행사가. 기사 나왔더라고. 근데 여행사가 파산했는데 그 여자분 대표가 나와가지고 일본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파산하면 나와가지고 스미마셍 뭐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현재 자기나 여행사 패키지 관광으로 전 세계에 1360명인가 나와 있는데 알아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여행사는 파산했기 때문에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고 데려올 수도 없으니까 알아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안 된다. 반드시 뭐는 해줘야 돼요? 귀환 운송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시기 후불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패키지 관광할 때 선불이죠. 그죠? 예약하고 먼저 결제하는데 법적으로 뭐죠? 후불이다. 그래서 여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후불하는 여행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여행자의 해지권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죠? 뭐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만약에 여행 계획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5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틀린 걸 만들고 싶어. 만만치 않거든요. 다 일반적인 얘기가 그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존속 기간을 내겠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어떻게 바꿉니까? 여행 시작일부터 6개월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행 종료일부터 뭐죠? 6개월이다. 그래서 여행 시작일부터 6개월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죠? 배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임은 뭐 위임에 의해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인데 2번 위임에 효력해가지고 1번 수임연의 의무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 줘야 된다. 가 어떻게 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넘겨보시면 수임의 복인권의 제한은 임의 대리인하고 똑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위임 사무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빼는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수임인의 권리니 우측에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3번 오른쪽에 위임의 종료죠. 그래서 1. 종료원이라서 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95페이지죠.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방점이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라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좀 다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가 누구죠? 유영하 변호사인가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뭐죠? 위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 사무를 누가요? 유영하 변호사가 해주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밖에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죠? 얘기도 안 하고 면담도 다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갑자기 유영하가 나 안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왜요? 불리한 시기더라도 위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는 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으니까 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양반을 데려다가 옆에 어떻게 해요? 앉혀놓을 수는 없다. 녹화에서 좀 그런데 저 같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조사는 뭐예요? 뭐 4시간인가 하고 혼자 또 서류 검토는 뭐죠? 6시간 했다 이제 그죠?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아우 진짜 막 짜증나고 막 그죠? 그 모른다는 걸 또 6시간 또 왜 검토를 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뭔가 그 본인 마음대로의 생각이 있으신가 봐.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안 믿으시고 아무튼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임 종료 시 특칙해서 상대적 상준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불법행위가 나오는데 일반 불법행위는 요건 종료 고의나 과실이 있고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엊그저께 또 그것도 있었죠. 17살 먹은 애가 8살 먹은 8살인가요? 그죠? 죽였죠. 그죠? 근데 오늘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죽인 이유가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대요. 그리고 또 뉴스가 또 나오는데 1살 먹은 아이가 병원에서 실려갔다 죽은 거예요. 노래방에서. 이유는 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러면 1살 먹은 아이의 친구는 몇 살이에요? 1살이겠지. 아우, 그러니까 그 1살 먹은 아이가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장파일로요. 죽은 거야.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그러면 그 1살 먹은 아이 처벌할 수 있나요? 없다. 왜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아유, 참, 그죠?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신. 그 다음에 그 17살 먹은 애도 만약에 17살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는데 조현병이요? 만약에 진짜로 정신병이 확실하다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무죄 판결이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법정은 책임 능력을 인정 안 해서 정신병자에게 무죄 판결한 예는 없어요. 그죠? 아마 형을 감형할 겁니다. 근데 민사재판에서는 그 아이의 책임 능력을 부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에서 1번 책임 무능력죄 감독자 책임이 나오죠. 다시 만약에 그 17살 먹은 조현병 환자에게 책임 능력을 인정해 버리면요. 그 아이의 민사적 책임을 누가 부담해요? 그 아이가.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 민사법원은 어떻게 해요? 17살이고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조현병이 있다면 책임 능력을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요. 그래야 누구에게? 감독자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건 형사적 문제와는 별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법원에서 책임 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민사법원은 책임 능력을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가 있고요. 민사법원에서 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요?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무능자의 감독자에게 뭐죠? 책임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일반적으로 뭐죠? 부모가 되겠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려면 아무런 고의가시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만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입증할 방법은 거의 어떻게 해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사용자 책임 또 뭐겠습니까?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 사용자인 사장에게 무엇을요?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일단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미끄럼틀에 하자로 아이들이 다쳤어요. 일단 누가 책임집니까? 점유자가. 다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때는 누가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누가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죠. 놀이 시설 같은데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그 놀이 시설을 뭐요? 점유한 사람이 그 회사 측이 뭐죠?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가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예요? 소유자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4번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죠. 이것도 동물의 점유자는 소유자는 누굽니까?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책임을 면하면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입증해야 하고요. 5번 공동 불법 행위자는 뭐냐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는데 연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뭐죠? 뼈 찍혀서 부진정 연대 치면 되겠죠. 부진정. 그래서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불법행위 효과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2번 명예훼손의 경우에 위자료 등을 적당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사제 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 강의 끝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페이지 38페이지까지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한번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